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 잘 지내셨죠? 예, 오늘 사실상 첫 번째 강의네요. 지난주에는 이제 뭐 공개 강의로 진행을 했고, 오늘은 정규 강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다 갖고 계시죠? 예, 이제 이 책 가지고 12월까지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책 느낌은 어때요? 첫 소감? 아무 소감이 별로 없었어요? 굉장히 책이 좀 두껍다 뭐 이런 생각 안 드나요? 예, 이런 책을 6권을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적으로 난 죽었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주사 맞기 전에 주사반을 먼저 보지 않나요? 주사반을 두께. 나 저게 막 내 몸속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아플까 뭐 이런 것처럼 책 보니까 좀 약간 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책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는 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다 보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좀 볼 거니까요. 크게 부담 없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이 첫날이라서요. 지난주에도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했지만 오늘도 이제 시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시험은 언제 보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언제 시험 보죠? 우리 2020년 내년 10월 24일 날, 넷째 주 토요일 날 볼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1년이 안 남은 거예요. 1년이 안 남은 거니까 한 11개월 정도 남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의 과목이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좀 간단하게 좀 언급을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에서 과목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자의 이제 첫 번째 과목이 개론이고요. 또 민법 있죠. 그리고 이제 2차에서는 중개사법 있고요. 이제 저하고 같이 보시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또 공법 있고 공시세법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과목의 수는 5과목이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5과목이죠. 아시다시피 이제 요거는 24개가 나옵니다. 문항수로요. 그럼 24개 다 맞으면 60점 맞는 거고요. 요건 16개가 나오는데 16개 다 맞으면 40점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이제 40개가 되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번 좀 축약해서 좀 드릴 건데, 시험의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31회 시험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31회 시험에 경향이 어떻게 나올 건가 우리가 예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자, 일단 시험이 난이도가 상향 추세라는 거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상향 추세다. 제가 이제 강의 19년 차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강의 시작할 때는 한 해 어려우면 다음에는 좀 쉽게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재수생들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뭐 이런 어떤 시장의 패턴이었는데, 요즘에는 시험이 대체적으로 그냥 계속 어려워요. 28회부터 지금 계속 어렵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재수생들이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저 학원마다 보면. 그러니까 막 계속 학원만 옮겨 다니면서 계속 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좀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해서 이제 시험을 이제 준비했다고 한다면,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의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보다는 이해. 그래서 암기는 왜 이제 좀 금물이냐면요. 암기를 하다 보면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책 얘기를 좀 했는데, 책이 6권이나 되니까 이걸 다 우리가 6권을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능력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래야 이제 여러 가지 좀 고난이도 문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즘 문제 트렌드가 박스형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박스형 문제. 이런 박스형 문제 같은 것들은 단순히 암기해가지고 절대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수능형 문제라고 하는 거 있죠. 이쪽 파트에서 하나 내고 이쪽 파트에서 하나 내고 저쪽 파트에서 하나, 이런 거를 가지고 암기한다고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시험이요. 크로스오버 현상이 뚜렷합니다. 예, 그래서 이 크로스오버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계가. 예. 예를 좀 하나 들어드리면요. 요번 우리 그 30회 시험에 우리 지난달에 시험 있었잖아요. 공법이라고 하는 거는 2차 과목이잖아요. 예, 근데 2차 과목인 공법에서 개론의 출제가 5문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법도 2차 과목이잖아요. 예, 세법에서 또 개론에 또 한 문제가 나가서 6문제가 이제 어디에 출제가 되냐면 개론에 출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2차 과목의 문제를 6개 정도를 개론에 출제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가 보는 31회 시험에도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런 크로스오버 현상은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봐 드릴까요? 민법 문제, 민법 과목은 1차 과목이잖아요. 근데 민법에서 우리 중개사법에 못 나와도 매해 5개에서 6개 정도는 나와요. 민법하고 관련되어지는 내용들이. 네, 그럼 이렇게 서로 1차랑 2차랑 서로 문제를 이렇게 교류하면서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비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앞에 친구한테 한번 좀 물어볼까요? 네,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나? 크로스오버 현상이니까 1차와 2차의 경계가 막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동차로 해야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앞으로 시험은 동차로 준비를 하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동차로 준비한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동차로 준비한다는 거는 1, 2차를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1차 따로 하고 2차 따로 하고 한다면 특히 올해가 그러니까 30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손해 많이 받겠죠.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6개가 공법에서 나왔다고 하면 개론을 다 맞아도 34개밖에 못 맞은 현상이 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 개론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계산 문제가 9개가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수험생들은 개론 계산 문제는 다 버리거든요. 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34개에서요? 34개에서 9개를 빼면 이거 한 20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25개. 예, 그러니까 다 맞아도 뭐 60점 초반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쉽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계산 문제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맞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동차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1년 안에 합격하는 게 유리하실 수밖에 없는 게 자, 어찌어찌 해서 그 1차를 패스했다고 치죠. 예, 그러면 2차만 준비한다고 해도 민법 문제가 대여섯 개 정도 중개사법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내가 2차생이라고 하면 2차생들도 민법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다른 거보다는.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 준비는 동차로 준비하는 게 정답이다. 이게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연령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현상이 이제 조금 뭐 심하지 않은 편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지역 학원 같은데 뭐 예를 들자면 안산도 있고 뭐 안양도 있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지역 학원에 가면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어느 정도의 젊은 친구들이 많냐면 10대, 20대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해가지고 10대나 20대 아이들한테 좀 물어보면 쉬는 시간 이거 왜 하는 거냐고. 근데 20대 정도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에 대해서 개업하려고 그런대요. 20대 애들이. 예. 근데 왜 개업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거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걸 물어보면 실례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이걸 개업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만큼 할 게 없다는 거지. 사회에 나가봐야. 그리고 이제 10대 애들은 주로 이제 어떤 애들이 이거를 준비를 많이 하냐면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또 이거 준비를 많이 해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요. 고2 아이들이 왜 이걸 하냐면 이제 대학 가려고요. 그래서 뭐 특기자 적성 뭐 이런 형태로 뭐 이렇게 가려고 이걸 준비를 또 많이 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의 연령이 낮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추세가 좀 지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뭐 이런 추세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강의를 하는 저나 아니면 우리 학원을 운영하는 뭐 이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 시장 자체가 재수생 시장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네, 재수생 시장으로. 나는 요번에 처음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는 거다. 예, 뭐 올해 처음 하는 거다. 손 한 번만 죄송한데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지금 한 10분 조금 넘잖아요. 예, 내리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손 드시라고 하면 한 7, 80% 정도가 다 손을 들고, 그러니까 재수생들은 20에서 30%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지금은 거의 한 반대로 한 7, 80% 정도가 재수생 시장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 이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현상인 거죠. 그렇다면 이 재수생 시장으로 완전히 재편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1년 내에 합격을 못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수생 시장으로 이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1년에 합격을 못 하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1년 안에 합격을 못 한다 그럼 여러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관두실 거예요? 만약에 뭐 2년, 3년 해야 된다 그러면. 관두실 분 많잖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시간을 들일 생각은 없다. 해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년 안에 합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1년 안에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1년 안에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 합격 전략을 여러분 잘 짜셔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예, 이제 처음 시작 단계부터 예, 그래서 그 전략이라는 거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전략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쭉 보여드렸듯이 사람 머리가 개론도 좋아하고 민법도 좋아하고 이럴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수학적 머리가 좀 있으신 분들은 개론 좋고 또 반대로 민법이 별로일 수 있고요. 또 국어를 또 학교 다닐 때 잘하셨던 분들은 민법을 또 좋아할 수밖에 없고 개론은 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전략이라는 건 별거 아니고 1차에서는 뭐 가령 70점 플러스 50점 뭐 이런 식으로 합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50점 플러스 70점 이런 식으로 합격한다든가 이런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전략이. 예, 그래서 어떤 전략은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냐면 나는 두 과목 다 개론 민법을 60점 60점 맞아서 합격할래 이거보다는 이렇게 어느 한쪽에 여러분들의 재능이 있는 과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과목에다가 전력 투구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우리 30회 시험에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난이도가 높게 느꼈던 가장 궁극의 이유는요. 정말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하는 건 왜냐면 지문이 길고 사례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1분 안에 해결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뭘 버릴 거냐면 그럼 예를 들어서 개론에서 버린다면 뭘 버려야 되겠어요? 개론에서 만약에 버린다면 뭘 버리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맨날 맞는 거 아니면 맨날 틀리는 거? 맨날 틀리는 걸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틀리는 거 뭐? 계산 문제. 예.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눈으로도 풀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계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거 한두 개, 두세 개. 그거 빼고는 다 버리는 거죠. 왜냐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민법에서는 버리는 거 없어요? 아니면 민법에서 버리는 거 있어야 되겠어요? 민법에서도 버리는 거 있어야 되겠죠. 어떤 거 버려야 되겠어요? 이런 거 버려야 되겠죠. 민법에 이번에 이제 문제 중에서 뭐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박스를 이렇게 주고 모두 고르시오 뭐 이렇게 해놓고 사례형 막 겁나게 길게 막 이거 막 갑에서부터 막 정까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풀고 있는 분들 보면 정말 답답해요. 이거 푸느니 차라리 다른 이렇게 간단한 문제 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기서 그냥 시간 다 잡아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합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면 된다. 그럼 2차는 뭐 아주 간단해요. 2차는 요번에 30회 시험에서도 말씀 아마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중개사법 어렵지 않았습니다. 공법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웠다고요. 그리고 공시, 세법도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별다른 방법은 없고요. 가령 뭐 80, 50, 50 뭐 이런 식의 전략밖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 50, 50이라고 하면 뭐에서 80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80을 맞아야지. 여기서, 그죠? 예. 아, 나는 중개사법보다는 공법에서 80점 맞고 싶어. 이럴 수도 있겠잖아요. 예. 그럼 그렇게 하셔야 돼. 하셔도 괜찮아요. 말리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염려해서 말씀드리면, 공법에서 80점 맞고 합격하고 싶어. 이러면 한 제가 볼 때 10년은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못해도. 10년. 예. 정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게 나온다고. 실제 기출문제 보세요.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말고 그 외적인 법들이 있잖아요. 도시개발법이라 이런 쪽의 파트의 문제를 보면 제가 단언컨대 책이 안 나옵니다. 책에 없는 문제가 나온다. 아마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과장되게 말씀드리는지 어떤 사실을 말씀드리는지. 책에 없는 문제가 나오는 걸 무슨 재주로 맞추냐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대비하셔야 되냐면 확실히 맞을 수 있는 것만 이해하고 가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 그 전략에 1년 안에 합격하는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정규 강의 첫 번째 시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나름 전략을 갖고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게 별거 아니고요. 여러분 재능에 맞춰서 어떤 한 과목에 올인하시면 돼요. 예. 올인한다기보다는 좀 집중한다. 예.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1년 안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 정도 한 15분 정도 지났는데 요 정도 진행하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예. 거기 보시면 몇 장 넘기시다 보면 목차가 나올 건데요. 차례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좀 봐주시면. 자, 1번에 이제 1편이죠. 예, 보면 1장 총칙에서부터요. 예, 이제 9장까지 총 9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편에서요. 28개에서 30개 정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1편에서 28개에서 30개 정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어느 편에다 좀 집중하셔야 되겠어요? 1편에 좀 집중하시고 1편에서의 문제들은 단 하나도 놓치셔도 안 됩니다. 특히 올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주제가 거기 5장의 7절에 보시면 5장 7절이요. 금지 행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못 나와도 3문제 이상은 나올 거예요. 예, 우리 31회 시험에.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난 우리 29회 시험에서도요. 3문제가 나왔어요. 원래 금지 행위가 3문제 정도 나오는 파트인데 요번에 이제 완전히 개정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개정이 되어서 금지 행위 내용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재수하시는 분들은 이쪽 파트가 좀 생소하실 수 있고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어차피 뭐 똑같은 입장이긴 하지만 금지 행위 파트에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낼 수밖에 없어요. 올해는. 그거 좀 잘 기억해 주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례 한 장 좀 넘겨보시면 이 편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4개 내지 7개 정도까지 나옵니다.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이쪽 파트에서는 4-5개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왜 말씀을 못 드리냐면 지난 30회 시험에 여기서 무려 7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7개도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약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 법령에 비해서는 약간 어렵기 때문에 이쪽 파트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가지고 경향파악 같은 것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A형의 우리 중개사법 2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형 28번 문제 아마 기출문제 한번 뽑아서 이렇게 보시면 알 거예요. A형 28번 문제가 뭔지. 이거는 문제가 이 토지거래 허가에서 나왔는데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냈던 파트의 문제고 앞으로 30년 동안 낼 문제가 아닌 파트에서 문제가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좀 뭐랄까 좀 변태스러운 문제라고 해야 되나? 네. 변태가 아니고서는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런 식으로도 문제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가 이해 위주로 잘 대비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면 3번에 보면 중개 실무 있잖아요. 이 중개 실무에서는 4개 내지 5개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이 중개 실무에서는 이제 대략 사장이 좀 많이 중요하죠. 그 사장에 보시면 무슨 실명법이라든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뭐 부동산 등기 특별주식법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 2절, 3절, 4절은 뭐 거의 매년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느낌적으로 딱 보니까 이게 뭐하고 그 과목이 딱 겹쳐요. 민법하고 민사특별법하고. 예, 그래서 민법 문제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니까요. 예, 그렇게 좀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넘어가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2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책, 예, 기본서. 이거를 정독해야 되는지 이거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책을 정독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책을 정독하면 예, 과목의 이해가 빠르고 또 한 번 이해가 되면 문제를 풀기 되게 좋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정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또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정독이 정말 좋은데 효과 만점이긴 한데 이걸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해서 못해도 한 3년은 잡아야 돼. 이 시험 기본서 정독하는 거 잘 하려면. 해서 이거 좋은 방법이긴 한데 효과적이지 않다. 예.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면 시험을 정독하는 이 기본서를 정독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준비할 거냐면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객관식 시험은 뭐를 풀어서 내가 답을 택해야 그게 이제 그 정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은 객관식 시험답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수업 듣고요. 책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책은 이제 우리가 보조자료로만 내가 못 들은 거 확인하는 형태로만 가시고 수업 듣고 문제를 막바로 풀어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패턴을 반복하면 어디에서 중요하고 뭐를 내가 좀 부족하게 이해했고 뭐 이런 걸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건데 아마 기출문제집이 이제 원고를 넘겼기 때문에 바로 나올 거예요. 예, 기출문제집이 한 뭐 못해도 한 1월이면 예, 출간이 될 건데 이 기출문제집을 이제 뭐 하나씩 다 구입을 하셔가지고 단원별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기본서 교재하고 딱 맞게 이제 단원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수업 듣고 문제 풀고, 수업 듣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가주면 굳이 이거 하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부는 좀 요령껏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1장 총칙에서 서설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뭐 이런 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 부동산 중개에 관한 기본법이다. 그래서 우측에 넘어오면 중간법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뭐 기본법, 중간법 이 말들이 뭐 그렇게 썩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우리 뭐 이제 그 과목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법을 구분을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공법이라는 법이 있으면 그 대칭되는 영역에 무슨 법이 있을까요? 공법 반대쪽에는 사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반대로 국내법이 있으면 그 반대 너머에는 뭐가 있겠어요? 국제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제 기본법이라고 부르는 법 또는 같은 말이에요. 일반법이라고 부르는 법이 있는데 얘랑 대칭되는 부분에 뭐가 있느냐면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셔도 좋고요. 요것만 하나 기억할게요. 뭐만 하나 기억하실 거냐면 법을 일반적으로 기본법, 일반법, 특별법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민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잖아요. 민법. 우리가 이제 1차에서 배우는 민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차에서 배우는 공인중개사법이 있는데 민법에서 민자가 무슨 민자예요? 이 민자가 무슨 민자죠? 백성민자잖아요. 그러면 모든 백성에게 적용하는 법이다 이런 얘기네요. 모든 백성에게. 그러면 예외 있고 없고 예외 없고 예외 없고 말 그대로 모든 백성에게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공인중개사법은 백성 중에서도 어떤 백성에게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공인중개사인 백성에게. 그럼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않죠. 그러면 그 적용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지. 예.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들에게는 특별법을 먼저 적용할 거야? 아니면 일반법을 먼저 적용할까요?
얘를 먼저 적용을 하겠죠. 예. 그래서 얘를 먼저 적용한 다음에 여기서 규정이 없으면 이제 민법, 뭐 일반법이라든가 기본법을 적용하는 뭐 이런 순서로 갈 수밖에 없죠. 해서 요거는 요렇게 하나 좀 표기 하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우리 이제 법률 과목 공부할 때 꼭 아셔야 되는 건데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러니까 이제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면 제 시간에 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민법 시간에 약간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먼저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 뭐 예를 들어드리면 주택임대차에 관해서 뭔가 이렇게 배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택임대차의 최단 기간은 2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민법의 파트에 넘어가면 약정한 기간대로 유효하단 말이에요. 근데 약정을 1년으로 했어.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2년으로 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이 유효하냐, 2년이 유효하냐 이게 충돌이 되잖아요. 그럼 몇 년이 유효한 거예요? 2년이 유효하다. 왜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법이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그거 하나만 넣어놓을게요. 특별법은 우선 적용한다. 나머지는 뭐 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의 중간 정도 오다 보면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법이 있고 밑에 시행령이 있고 3번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는데 법은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만들어요. 모든 국민에게 적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시행령은 누구의 명령을 말하냐면 대통령의 명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누구의 명령을 말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령. 그래서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서 이제 우리 하나만 좀 밑줄 하나만 잡아볼게요.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부칙과 별표 서식 뭐 이런 말 나오죠. 별표 서식. 거기 별표 서식에 대해서 밑줄 하나만 좀 잡아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형광펜 있으시면 형광펜으로 색깔 한번 칠해 주시고 그게 그냥 시험에 좀 가끔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서 이렇게 해놓고 무슨 서. 그럼 무슨 서면 서식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서식은 100% 뭘로만 만들어진다. 시행규칙 또는 국토부령으로만 만들어진다. 모든 서식은 우리가 이제 과목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서식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다 국토부령으로만 만들어진다. 자, 이제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앞의 내용은 뭐 그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2절 법 제정의 목적부터 한번 좀 보는데 여기서부터가 실제 이제 좀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법제 1조를 두 번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두 번을 좀 읽어드리는 특별한 이유는 어떤 게 핵심인가를 좀 찾아주십사 하는 이유예요. 제가 천천히 한번 두 번 읽어드릴게요. 제정 목적이라는 것은 법을 만든 이유가 되겠죠. 자, 법제 1조.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한 번 읽어드렸는데 핵심을 찾을 수 있겠어요? 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법제 1조.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핵심을 한번 좀 찾아봐 주시겠습니다. 되게 이제 그 핵심을 찾으시라고 하면 전문성을 많이 찾으시는데 전문성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문성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경제 찾는 게 또 순서거든요. 국민경제도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네? 육성도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해서 정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법을 왜 만들었다고요? 공인중개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정말 핵심어잖아요.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할게요. 형광펜으로. 공인중개사를 위해서 만들었대요. 자, 그렇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여러 가지 뭐 전문성도 제고시키고 그쵸? 뭐 아무튼 뭐 이바지한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그 말이 보다는 공인중개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인중개사. 이 법의 궁극의 취지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공인중개사들이 무슨 산업에 종사하게 돼요. 부동산 중개업. 거기도 우리 한번 채색 한번 해주시고 다른 건 필요 없고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중개업이 가장 중요한
핵심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뭐 그 참고들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쭉 내려가시고 재정 목적의 구분 이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왼쪽 목적의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여기까지를 통상 1차 목적이라고 해요. 1차 목적. 그리고 이제 2차 목적으로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를 이제 2차 목적으로 가고요. 또 3차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3차 목적 혹은 이제 궁극의 목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정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왼쪽 보조단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지위가 뭐가 되죠? 시험에 합격하면 그 사람의 지위를 뭐라고 불러요? 공인중개사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는 일단 이제 용어의 정에서 보시겠지만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플러스 할 게 있어요. 뭘 할 수가 있냐면 개업을 할 수도 있고요. 내 일을 창업할 수도 있고 내가 또 소속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소속되어진다는 건 취업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붙여봅니다. 개업한 공인중개사. 어순을 이렇게 하는 게 부드럽잖아요. 예, 그러면 개업한 공인중개사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붙여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소속한 공인중개사는 뭐라고 붙이면 되겠어요?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질문이요. 세 가지 지위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지위. 어떻게 세 가지 지위가 있냐면 그냥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어떤 공인중개사가 있죠?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재정 목적에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그냥 공인중개사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소속 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세 명 모두를 말하는 건지 예, 모두를 말하는 거겠죠. 예,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을 통칭하는 법률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업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이렇게 포인트 잡고 계시면 됩니다. 이 공인중개사가 개업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앞으로 수업 시간에 얘를 줄여서 개공이라고 부를 겁니다. 개공. 네. 이거 이제 10만 번 이상 얘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줄이면 좋겠어요? 소공이라고 줄이면 되겠죠. 그죠? 네. 얘는 그냥 공인중개사라고 할게요. 네. 그냥 얘는 자격만 있는 사람은 그냥 공인중개사구나. 네.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3절에 넘어오시면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3절에다 여러분 별 3개 해주시고요. 출제는 뭐 최근 회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용어의 정의가 뒤에도 계속 우리 마지막 끝장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는 완벽하게 여러분 그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별을 1개에서 5개까지 하는데요. 이건 별 3개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용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암기할 필요 전혀 없어요. 암기에서는 죽어도 깨나도 못 맞춥니다. 애울 수도 없을 뿐더러 이해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자, 이제 법과목에서 이제 조문을 읽는 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책을 전체적으로 읽을 필요는 없는데 요 부분은 읽어보시는 거 권해드려요. 이렇게 좀 약간 회색 이렇게 도는 거를 처리한 거를 음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영된 부분을 읽으시면 좋아. 요거는 얼마 안 되니까 요거는 좀 읽어주시면 고득점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어차피 문제는 다 여기서 나와요. 음영 처리된 데서. 왜냐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요것만 쭉 읽으셔도 단기간 안에 고득점 하실 수 있어요. 자, 1호부터 보겠습니다. 1호. 중개람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핵심어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게 핵심어인가?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봐 드릴게요. 1. 중개람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어요. 자, 어떤 게 좀 탁 들어와요 눈에?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다른 게 들어오셔야 되는데 뭐가 딱 들어와야 할까요?
결국에 중개란 한마디로 알선하는 거잖아요. 그게 딱 먼저 눈에 들어오셔야 돼. 중개는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거다. 그럼 찾아볼게. 역으로 뭘 알선해요? 중개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아니에요. 뭘 알선하냐면 행위를 알선하는 거죠. 행위.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들어와야 될 단어는 행위를 알선한다예요. 거기다 채색 한번 할게요. 자, 뭐를 뭐 한다고요? 행위를 알선합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다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그 행위가 뭔지 문장 안에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행위가 뭔지. 매매, 교환, 임대차, 어떤 권리의 득실 변경을 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행위는 누가 하는지 찾아보세요. 그 행위를 누가 하냐면 거래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중개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행위는 무슨 물건을 가지고 하나요? 중개대상물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중개대상물에서부터 그 뭐 권리의 득실 변경까지 전부 행위라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문장의 구조상. 다시 한번요. 중개의 핵심은 무엇을 무엇하는 것이다.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자, 2호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요.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요.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 아니면 단 하나밖에 없다. 하나. 예를 들자면 시험 합격. 예.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공인중개사면 자식들 뭐 이렇게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제도 없을까요? 그런 제도 없죠.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 없죠. 간첩을 잡으면 나라에서 이거 뭐 수고했으니까 하나 이렇게 줄 수 있나요? 간첩 잡으면 뭐 땅굴 같은 거 발견하고 이러면 없죠. 그런 제도. 네. 그러면 무조건 뭐 해야 되겠네요?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여러분 독일 있잖아요. 유럽의 굉장히 그 큰 나라 중에 하나인데 독일. 예. 독일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셨으면요. 자식 중에 한 명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공인중개사, 우리로 말하면 공인중개사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상속하는 제도가 있어요. 독일은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거 같아요? 내가 이걸 취득해서 자식한테 이렇게 뭐 큰 자식이든 뭐 막내 자식이든 이렇게 물려주는 거. 찬성 반대. 뭐 특별히 반대하실 이유가 있으세요? 네. 실력이. 네.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대로 중개업하는 집안이 되게 많아요. 뭐 무슨 가. 뭐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케네디가 이러면 뭐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그쪽 집안은. 근데 독일의 무슨 집안은 또 막 중개업만 계속 막 10대, 20대 쭉 하는 이런 집안들이 꽤 많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예, 집안 대대로 그런 거 하면 전문성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예. 아무튼 우리나라는 아무튼 그런 세습되어지거나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격을 취득하는 거는 시험에 합격밖에 없다는 걸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요. 3호 중개업. 중개업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중개업의 3요소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찾아봐 주세요. 첫째,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의뢰. 예, 의뢰에다가 여러분 밑줄 하시고요. 동그라미 1번 한 번만 잡아주세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여러분 한번 찾아봐 주시면 보수. 보수에다가 밑줄 2번. 예,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뭐죠? 업에다가. 예, 업에다가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업의 3요소는 세 가지. 뭐다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해주시면 의뢰와 보수와 업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진도 나가는 부분이 용어의 정의가 되게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용어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그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포인트만 간단하게 좀 필기 한번 해드리면 써주셔도 좋고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책에 다 있는 얘기니까. 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 진도 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개와 중개업을 구분하는 거예요. 중개와 중개업. 예. 자, 그럼 일단 이 중개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리기 위해서 밑에다가 그림 하나만 그려드릴게요. 중개란 한자어로요. 일단 이렇게 써요. 예, 중개. 예. 이 중개가 일종의 이제 상형 문자 형태로 만들어진 건데 예, 그걸 한번 이해시켜 봐 드릴게요. 집이 한 채 있다 이렇게 치죠. 예, 집. 이 집을 팔 사람이 있어요. 매도. 그리고 살 사람이 있어요. 매수. 그럼 이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사이라면 거래할 수 있겠죠. 사고팔고. 그죠?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라면 거래 못 하겠죠. 이 사람은 서울 살고 이 사람은 부산 살면 거래 못 하잖아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 있으면 연결해 주면 되잖아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중개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개하는 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중개하는 자. 그럼 중개하는 자가 누구를 알아요? 매도인을 알아요. 그리고 중개하는 자가 누구도 알아요? 매수인도 알아요. 그럼 이렇게 뭐 되어 줄 수 있죠? 연결해서 이렇게 뭐 할 수 있냐면 거래할 수 있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행위라고 해요. 행위. 네. 이건 거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거래가 되는 거죠? 매도하고 매수하니까 이게 무슨 거래가 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되는 거죠. 매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람은 뭐 해준 거예요? 도와주고 알선한 거죠. 연결해 준 거. 자, 그렇다면 이 중개하는 자의 위치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위에 선 것처럼 제가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잘 보시면 이 사람은 이 중간에 끼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중간에 끼어 있는 상태죠. 그럼 이게 상형 문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자가 이 한자의 부수가 인이잖아요. 사람인. 그럼 사람이 어디에? 가운데에 개자가 끼일 개자예요. 사람이 가운데에 뭐 했다? 끼었다. 사람이 가운데에 끼어서 회방을 놓는 건 아니겠죠. 예, 그러면 사람이 가운데에 끼어서 뭐 했다? 중개했다, 알선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중개는 알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알선을 이제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소개시켜준다, 연결시켜준다, 도와준다 뭐 이런 의미로 다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중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중개를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를 뭐 하는 것이요?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중개업은 포인트 3개만 딱 적어볼게요. 예. 중개업 되기 위해서는 첫째 뭐 있어야 돼요? 의뢰. 예. 다른 사람의 의뢰 플러스 그 다음 뭐 있어야 되죠? 보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예.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있을 때 이걸 중개업이라고 얘기하고 의뢰, 보수, 업을 중개업의 3요소라고 했죠.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셨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중개와 중개업의 차이점을 한 번만 말씀해 줘 보세요. 중개와 중개업의 차이점. 그거를 오늘 발견하는 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미션. 응? 업이다 아니다. 네. 그럼 뭐는 업이에요? 여기는 업이죠. 네. 그럼 업이 뭐냐? 네. 이걸 이제 우리 알아야 돼. 네. 업은 뭐냐? 그럼 업은 오늘은 하고 내일은 안 하면 그게 업이에요, 아니에요? 안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업이야? 계속 해야지. 네. 그래서 업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성과 반복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그게 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적과 반복적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계속적과 반복적의 반대말. 일회성. 예. 일회성. 한 번 하는 거. 예. 또는요. 우연하게 하는 거. 내가 의도하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연하게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시험에는 얘가 되게 잘 나와요. 일회성, 뭐 단일회 뭐 이런 표현들로 잘 나옵니다. 판례 지문이라서. 그리고 우연한 기회 이렇게 나오면 이건 업이 아닌 걸로 바로 제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차이점. 이제 첫 번째 거 차이셨어. 그러면 두 번째. 여기 다 있잖아요. 보수. 자, 그러면 중개는 보수를 안 받아도 중개에 들어가나요? 네. 중개는 보수를 안 받아도 중개예요. 네. 그럼 이거는 보수를 꼭 받아야 중개가 되는 거고. 자, 두 가지 차이셨어요. 세 번째가 뭐죠? 여기 있잖아. 보수, 의뢰. 의뢰라는 말이 반드시 중개업에 나와줘야 돼요. 의뢰를 받아서 이 말이. 근데 이 말이 빠지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개만 될 뿐인 거죠. 자, 그러면 얘 빠지고 얘 빠지고 얘 빠져도 행위만 알선하면 중개에는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중개업은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중개업이고 하나를 빠지든 셋 다가 빠지든 빠지면 중개만 되는 거죠. 궁극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Everybody. 누구나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우리 재정 목적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함으로 인해서 무슨 산업을 육성한다 그래서 건전하게 부동산 중개업. 그러니까 우리 법은 얘한테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그냥 누구나 해도 된다라는 거지. 근데 얘는 중개업은 누구나 하면 안 돼요.
그럼 얘는 누구만 해야 돼?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이 사람 중에서. 네? 자, 이 사람 중에서. 다는 아니야. 네, 다는 아니고.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자격만 있는 사람이니까 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 응? 얘만. 네, 그래서 only 개공만 해야 돼요. only 개공만 이 업무를 하는 게 맞아요. 물론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할 수 있긴 한데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는 것은 누구에 소속되어서 개공에 소속되어서 하는 것이고 자기 이름을 걸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개공에 소속돼서 하는 거니까 only 개공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개공 이외의 자가 이 업을 하다가 걸리면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국가는 그대로 둘까요? 아니면 이 사람을 처벌을 할까요? 당연히 처벌하겠지. 그 처벌의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할 거예요. 예. 자, 요 내용도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자, 이건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하다가 적발이 되면 무등록 중개업이라 그래가지고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요거 한번 읽어봐 볼게요. 우리 처음 나온 거니까. 제가 숫자 3년 이렇게 이제 썼고 화살표 아래로 꺾었잖아요. 앞으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제 표기해 드릴 거고요. 이제 내년 한 7월 정도 되면 그냥 이렇게만 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만. 예, 지금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기하지만 내년 한 문제풀이 넘어가면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9월, 10월에 넘어가면 이거 써드리지 않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3년, 3천 이렇게 해 드릴 거고. 왜냐면 단계별로 이제 그렇게 가는데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되냐면 3년 이하의 뭐나 징역형이나 얘는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세게 처벌받는 거 아니면 약하게 처벌받는 거예요? 아주 세게 처벌받는 거죠. 3년 이하의 징역을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니까 나는 징역 안 가고 벌금으로 선택할래. 이게 자기가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다 뭐 선택하겠어요? 벌금 선택하겠죠. 이거는 안 가고. 그죠? 예. 이거 다 선택하면 교도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누가 선택해 줘 그러면? 징역이나 벌금은. 징역 벌금을 누가 선택해 줄까요? 1번 판사가,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헷갈리시는가 보다. 자, 이걸 선택을 판사가 할까요? 법원에서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까요? 예, 판사가 하겠죠. 예, 국토교통부 장관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그 우리 행정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예. 제가 갑자기 당황스러운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국회가 있고요. 국회. 예, 그리고 법원이 있잖아요. 법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예, 행정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국회는 뭐 하는 곳이 국회예요? 법을 만드는데. 예, 법을 이제 만드는 입법기관이죠. 법원은 이 법을 판단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죠. 사법기관이 되는 거죠. 이건 사법기관. 사정한다는 게 이게 위반이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거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가령 이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간판을 걸었대. 중개업하겠다고? 그러면 이 행정부에서는 그 간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거해야 되겠죠.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 행정부고요. 네, 국토부는 그쪽에 이제 수장이고, 여기는 이제 이런 거를 집행하는 곳이고, 국회는 그걸 만드는 곳이고, 그렇죠. 대통령은 뭐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언급 안 했잖아요, 제가. 대통령은 뭐 하시는 분이? 대통령은 이런 모든 거를 다 아우르는 사람이죠. 나라를 대표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가서 중개와 중개업의 핵심적인 차이는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한 90점 정도 드릴 수 있어요. 정확한 100점은 아니에요. 왜냐면 봐요. 공인중개사가 됐다고 해서 꼭 개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답은 뭐냐면 우리가 이 자격을 취득하려면 취득하는 궁극의 이유는 개공도 될 수 있고 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소공도 될 수 있고 공인중개사도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자격을 취득해야만 내가 선택적으로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개공. 그리고 개공이 되어야만 처벌받지 않으니까 정답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거는 처벌의 내용이니까 처벌받는 거 유쾌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격을 취득하면 처벌받지 않는 어떤 모든 사람에게 금지된 거를 허용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어떤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중개와 중개업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사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